엑스루프 타임즈 2023년 5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테마로 하고 있고요.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미 태양광 시설 세제 혜택 확대, 하나큐셀 등 국내 업체 수혜 기대 해가지고 미국 IRA 규정 세부 지침으로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도메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도메스틱 콘텐츠 보너스 규정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 업체는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면 총 40%의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 중 원재료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4개 제품을 한 곳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이 없으면은 태양광 모듈은 결국은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는 두 군데 큰 데가 있습니다만은 그 OCI하고 KCC하고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또 그 기초 원료는 어디서 오느냐? 요게 이제 그 관심사입니다. 이번 그 1, 4분기 때 이것을 그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또 좀 궁금해서 그 분기 보고서에 그 원재료의 그 매입처 등을 좀 더 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파운드리 직원 TSMC 7만 명 대 삼성 2만 명, 이게 한국 현실이라는 영어 감성적인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TSMC가 석박사 인력만 3만 5천 명이고 평균 35.7세로서 역동적 젊은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반도체 학과 대신 의대가는 한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그 석박사 인재 한 해 150명 수준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7월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했고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이중 석박사는 3만 명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했습니다. 삼성 그 파운드리와 TSMC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이 15.8%, TSMC가 58.5%를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파운드리에서 그 주로 일하는 직원들이 삼성이 2만 명으로 되어 있고 업계 추정치 자료라고 했습니다. TSMC가 7만 3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게 현실이냐가 그 좀 부정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파운드리 직원 수 1000명 단위로 했을 때 요거를 그 시장 점유율로 나눠보면은 인당 점유율 1000명당 점유율이 0.79 나오고 TSMC가 0.80이 납니다. TSMC보다 0.01% 미흡합니다만은 이 정도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2년도 삼성전자 전체 직원 수는 12만 1,404명으로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현실이냐, 통계의 함정 그런 거를 그 기자들은 곡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을 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중국 고위급 대화 잇따라 충돌 방지형 대화 채널 복원. 5월 13일자인데
좀 뭐 늦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5월 14일자, 5월 14일자에도 그 제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그 소개를 그 했었습니다. 결국 만나가지고 뭘 솔직한 대화를 했는지 다 읽어보고 소개해도 결론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인데, 연합뉴스에는 그냥 뭐가 있었다는 식이지 그 내용은 하나도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 일본 그 기사 같은 그렇게 좀 더 분석적인 기사 이런 거를 낼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출산율 세계 최저 한국 노키즈존 500곳 외신도 주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 노키즈 존이란 게 있는데, 뭐 식당에 가서 아기가 울고 기저귀를 갖다가 가른 걸 갖다가 막 버리고 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랬다는 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들이 못 가는 데가 있죠.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데 당연히 뭐 안 가는 거고 이런 건데, 이거를 약간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라거스 대학의 존 월 아동학과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출입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실내에서 시끄럽고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고, 그런 식당에서 술 취한 성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짜증나는 일이라며, 아이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그들이 2등 시민이며 사회적 기업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답니다. 우리 한국이 2등 시민이 됐습니다. 요거는 뭐 어디 그 놀이터에서 어디 간단한 무슨 달리기 대회 같은데 애들이 참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진을 그 머니 투데이에서 인용을 한 것 같네요. 바그너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바그너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그너의 보수인 프리고진이 이 사람인 모양인데, 우크라이나에서 궤도를 이탈하고 있으며 푸틴은 그를 내버려 두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전쟁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라이언 픽넬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 뭐 어저께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러시아가 탄약을 잘 공급을 못 해가지고 지금 철수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뭐 배짱을 부리는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뭐 그 취소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요. 뭐 이 사람인데 자관 이 전쟁도 이제는 그 용병들끼리 싸우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의 군대가 필요한 탄약을 얻지 못하면 군대를 철수하고 러시아 군사 실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겠다고 충격적인 위협을 가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막 약간 꼬리를 내린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푸틴은 그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동맹국들을 화나게 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했어요. 전문가들은 올해 중요한 엘니뇨 현상이 거의 보장된다고 경고. 라이브 사이언스라는 데인데, 이 엘니뇨 현상이 적도 부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려진 건지 모르지만은 일단 우리 한반도 쪽이나 그 일본 열도 쪽이나 저 일부 파란 색깔이 있는 거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뭐 엘니뇨라는 뜻이 어린 소년이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뭐 라니뇨는 그 어린 소녀라는 거 이렇게 그 또 돼 있다고 그러고, 올해 그 이 혹한 아니야 혹서 폭염 속에서 다들 고생할 것 같다 하는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로는 처음으로 텍사스에 있는 테슬라 리튬 정제소,
지즈모도라는 언론 매체가 그 이 착공식에 삽을 뜨는 그런 장면을 그 게재하면서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리튬 정제 공장을 착공했다. 테슬라가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을 말하자면은 또 공급을 또 좀 해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현재 이 미국에서 운영 중인 리튬 광산, 그러니까 요거는 정제소고 광산에서 또 공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단 한 곳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리튬 광석을 어디서 이 테슬라는 가져올 거냐, 이게 또 매우 궁금해지네요. 어, 그런 뭐 느낌이 듭니다. 어디서 공급을 받을지. 중국에 따르지 않는 한국인 정권의 실망, 시진핑의 언어, 전 주한대사가 해설, 전 한국주재 특명정권대사 무토 마사토시 지한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이아몬드 온라인을 통해서 했는데 중국의 한국 이간 공작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쭉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우려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는 더욱 심화되고 사드가 만약에 추가 배치가 된다면 둘러싼 한중의 확집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언론의 거세지자 윤석열 적관 비판 보도, 한국에서도 되받아 쳤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또 했고, 한국 정부 항의에 대한 중국 측도 거세게 또 반론했다는 거 또 우리 쭉 봐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남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비난을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근데 자관 이제까지 한국의 반응은 기존의 한국의 자세와 전혀 다른 것이다. 중국이 강하게 나오면 나온 만큼 한국은 미일과의 협력의 활로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시진핑 체제가 한국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가?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미국의 사주에 의해서 한일이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한미일 공조가 대중 포위망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답니다. 문재인 시대의 한국은 고분고분한 중국의 조공국이었다라고 완전히 이 폄하가 아니고 제대로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독자적인 국익과 원칙을 가진 국가가 됐다는 것이다. 중국이 실망하는 것은 언어인 것이다. 이 언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서로 독립된 국익을 가진 나라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래서는 대등한 관계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예로부터 한국을 졸로 보고 있다, 이런 뜻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중국이 존중하는 것은 힘 있는 나라의 뿐임을 명심하고 미일과의 더욱 관계를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표현이 명심하고, 이런 표현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뭘 가르쳐 주겠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당신이 안 가르쳐 줘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일본 찾아가서 과거 좀 생략하고 지금 우호적인 관계 만들자고 우리가 먼저 말하자면은 적극적으로 나갔지. 이것은 마치 일본이 지도해서 우리가 한국이 일본에 간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건방지네요. 나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봤는데 표현이
일본 말의 뉘앙스는 그게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AI가 번역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심한다는 게 한국 쪽의 뉘앙스하고 일본 쪽의 뉘앙스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국말이나 일본말이나 어순이 같으니까 자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이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게 막았다면 아마 한국이 중국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을 것이다. 안 막은 것 자체가 적인 것이다. 주적은 동시에 개념으로 다가온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죠. 방관하는 입장에서 이젠 한국이 확실한 안보 체제 및 동맹을 강화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이거다. 요건 제가 제 견해를 쓴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매운맛에 대한 한국의 매운맛에 다들 전 세계가 뭐 따라한다고 해서 마치 국뽕 같은 유튜브인데요.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우리가 그 매운 고추를 먹기 시작한 히스토리를 쭉 했는데 이 골자는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또 우리가 그 경제 위기 때나 외환 위기 때 이럴 때부터 경제가 안 좋을 때 매운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냐? 그러면은 로잔 교수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인류는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즐기는 유일한 포유류이기 때문에 몸이 괴로워도 우리의 정신은 위험상황이 아니라고 인지한다. 요런 말을 들으니까 술도 그렇지 않나요? 독주 같은 거, 좀 도수가 센 거. 그 좌측의 내용이 유튜버의 소개 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고추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때라고 한다. 그 전에 김치는 다 백김치로 먹었다는 얘기가 된다. 중화요리 식당에 우동과 울면 메뉴가 있는 식당을 이젠 보기가 드물다. 거기다가 짜장면에도 고춧가루를 뿌려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 매운 음식은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젊은 층들이 더 찾는 것 아닐까? 매운맛이 생존에 기여하고 있을까라는 기여를 하니까 좋아라 하는 건지.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제 그 이 친구들도 얘기하면은 이제는 그 아주 그 아린 맛이 나는 이런 그 마늘이라든가 고추 이런 거를 이젠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그 매운 그 이 짬뽕 이런 것만 팔리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우동과 멸치국시 전문점들이 또한 사업 중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인 모두가 매운맛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이에 따라서도 틀리고 세대에 따라서도 틀리고 또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신라면으로부터 상징되는 매운맛 라면에서 시작한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매일 먹는다면 힘들지 모르지만은 자주 가끔 또 이렇게 먹으면은 우리나라 음식에 요즘에는 무슨 찌개라든가 뭐 이런데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면은 설렁탕 먹을 때도 고춧가루를 타서 먹는데요. 뭐,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또 이게 이 음식이라는 게 색깔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이 원래 좀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런 등등 해서 나름대로 그 자관 그 매운맛 고춧가루는 저는 그 생존에 유리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네요. 그런데 모든 게 적당해야 되는 겁니다. 과하면은 안 좋은 거고. 한국항공우주 전현직 임직원 횡령 배임 혐의 발생, 대상자 전현직 임직원 등 고소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자체가 고소를 했습니다. 혐의 발생 금액이 100억 원이고 5월 12일 날 공시를 했어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전에부터 계속해서 바람 잘 날 없는 카이, 민영화가 답일 수 있다. 요거 저 개인적으로 그 너무 그 비약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 이 좀 국영기업식으로 좀 운영하다 보니까 경영방만이라는 게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 미국도 이제 로키드 마틴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그
그 민간이 해도 뭐 안 될 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2022년도 카이 그 실적을 그냥 가져왔는데 2조 7천억 해가지고 스루프 손익으로 했습니다. 그 스루프시 52.4% 이렇게 그 많이 남죠. 거기에다가 이제 운영 비용 1조 3천억을 써가지고 영업이익이 그래도 566억 남았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1483억 원 남았었다. 이런 얘기인데 많이들 그 제가 별도 방송에서 얘기하지만은 917억 원이나 적은 금액인데 이것은 이제 재고 자산이 또 증가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 카이가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7년 만에 일론 머스크 다시 만났다. 협력 강화 나서나 조선일보 유정 기자인데 어쨌든 이 삼성 거 제품도 테슬라에서 좀 많이 써달라 라는 얘기들이 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삼성 반도체 그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 라이브 사이언스 알래스카 회색검 수컷 두 마리가 서사적인 전투에서 싸우는 모습 보기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에 이제 캡처된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수컷들끼리 어마무시하게 이제 그 다툼이 있는 경우는 이제 짝짓기 시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진놈이 물러나는 거죠. 진놈이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우리도 흥미롭게 봅니다만은 회색곰인데 요거는 이제 흑곰은 아닌데 이제 그 조명 관계 때문에 뭐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이거는 물에서 이제 서로 다투는 모습인데 그 6만 마리, 북미의 6만 마리의 야생 회색곰 중에서 3만 마리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됩니다. 그 알래스카가 이제 미국 땅인데, 네, 그 뭐 하나 그냥 그 잠깐 짝짓기 시즌, 어쨌든 뭔가 그러니까 인간도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이제 그 인간이 원래는 이 동물처럼 기운이 세고 사냥을 잘해야 그 여성들한테 선택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돈이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남자가 미녀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또 봐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제일 어려워요. 러시아 범죄기관의 수장은 경제의 주요 부분을 국유화할 것을 제안한다. 원래 공산주의 국유화했는데 소련으로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되면서 여러 그 기업들을 저건 권력과 연계된 사람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경제가 됐는데 현재도 이제 러시아 정부의 그 재정에 중요한 거는 석유, 가스, 금속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떠나는 기업들을 싸게 할인된 가격에 지금 인수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로스네프트 아니 이 로스네프가 아니고 이 사람 이름을 제가 여기서 인용을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알렉산더 바스트리킨 이 사람인 모양입니다. 어쨌든 가스포름은 현재 뭐 국영이나 마찬가지고요. 또 로스네프트도 사실상 푸틴의 오랜 동맹인 이고르 세친이 이끌고 있으니까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푸틴은 국영기업 사장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파괴하는 ESG의 불편한 진실, 탈탄소 에너지 위기의 책임은 누가 짚고? 오하라 히로시 국제투자 애널리스트 현대 비즈니스인데요. ESG에 대해서 국내에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일어섰다. 그리고 5월 3일 플로리다 그 드산티스 그 주지사가 반 ESG법 통과 서명을 했답니다. 그걸 그 일본 경제신문이 5월 3일자 발표했다는 건데, ESG는 이데올로기의 불편한 진실을 추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결코 적지 않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데올로기에 의한 민간기업과 시민의 유린, 뭐 내용은 다 일일이 읽는 것은 생략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그 ESG를 여기서는 이데올로기, 이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어저께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주식회사 기업이란 게 이익 그 창출의 그 어떤 그 조직에서 그 의의를 그 의의를 그 배출하는 창출하는 그런 조직으로의 변화라는 것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거에 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의 이 기고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 어떤 금융 서비스 내용을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공산주의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삐뚤어진 ESG 투자가 세계를 파괴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시민 생활을 공포로 몰아넣는 사례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LGBTQ 뭐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도 그 좀 비판을 했답니다. 사회이사가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이 과연 그 기업의 비위를 상하게 할 정도의 그 사회이사가 생길 리가 없지 않느냐.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좀 객관화한다고 해서 사회이사 제도 뭐 이래서 이 ESG의 거버넌스에 결국은 의사결정 구조를, 거버넌스라는 게 의사결정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워렌 버핏도 그 공격을 했다는 거죠. 탈탄소 에너지 위기 이런 거가 이제 그 ESG에서 얘기하는 거죠. 탈탄소를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ESG가 에너지 위기의 큰 원인임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강요를 한다는 게 결국은 이데올로기다. ESG라는 게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의 완전 그 전기 자동차화는 현실적으로 무리 아니냐, 이런 의견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공산주의화라고 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날이 갈수록 그 자본주의 정부도 그 국가에서 기업 활동이나 시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 정부가 입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강하게 발언권이 생기고 또 그 시민들을 통제하게 됐다. 그러니까 큰 정부가 작은 정부를 한다면서 결국 다 큰 정부 쪽으로. 그래서 공화당은 대부분 작은 정부를 얘기하고 민주당은 큰 정부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성격이 좀 들어갔는데, 이 사회주의 대 공산주의가 이제 대립각에서 지금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아니고 다른 게 이제 좀 들어서는 거 아니냐, 세상이. 여기에서 그 항변은 그거죠. 경제사회 그리고 사람은 생물이지 이데올로기로 제어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항변으로. 저 어려운 문제예요. 암흑인 미래의 서막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핵 전쟁, 저출산 고령화, 식량난, 감시사회, SF 소설의 그리는 미래는 옳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암흑인 미래의 서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썼고, 일본이 그 전환에 놓쳤다. 일본은 ESG 전환에 놓쳤다.
그래서 ESG 투자가를 독수리 투자가가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하는 수 없이 하는, 그냥 생존해야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저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전반적인 이런 기고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쓴 글이 2008년에 한국 기업은 왜 중국에서 야반 도주하는가 이런 글을 썼네요. 정부 통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에 2020년 8월 24일 중국 진출은 지옥, 일본 기업은 실패를 인정하고 곧 철수할지어다 라는 또 책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ESG가 그 이념적이고 통제적인 건데, 거기서는 그 환경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굴뚝공장에서 쏟아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ESG를 붙이든 뭐 하든지 간에 통제 국가에서 그 언제까지 견딜래? 우리나라가 이 중국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은 그또 야반 도주한 그런 사례도 있는 모양이죠. 그 설비 이런 거 다 놓고 몸만 빠져나오기 급급해 가지고 뭐 이런 실질적으로 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에 좋은 줄 알고 갔다가 돈 좀 번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나중에 시설 다 뺏기고 그냥 철수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경험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저는 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글로벌 금융 자본 세력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해가지고 허겄느냐? 아니다 이게요. 중국에 이미 글로벌 금융 자본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쓸 때부터 들어갔어요. 또 중국 공산당에 자금도 대줬다는 것도 성립이 됩니다.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데 뭐 미국 자본만 들어간 게 아니고 서구 열강들의 자본이 또 들어갔고 그러면서 혼자 소련 때처럼 경제 권역이 각자 노는 그런 게 아니겠고 서로 이 말하자면 역량을 받기 때문에 혼자서만 중국도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경제라는 게.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공급 사슬을 끊겠다 하니까 아주 죽을 맛이 돼가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이 글로벌 금융 세력이 결국 어떤 세계 정부를 지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도 자기네들도 돈놀이 좀 하고 뭘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이 정권 잡는 사람들마다 또 이쪽 나라는 정치 체제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복잡하고 그거 대응해서 뭐 하니까 아우 돈 장사해 먹기 힘드네. 그럼 방법은 뭐냐 이게 방법은 정치가들을 허수아비로 만들면 된다 이게 정치가들을 허수아비로 내가 돈을 밀어줘가지고 내 말의 뜻에 맞게끔 정치 좀 해줘. 당신네가 공산주의자든 독재주의자든 아니면 민주주의 선거로 뽑혔든 나는 그거 몰라. 당신이 우리하고 협조해서 우리 돈 벌게 해줘. 그게 그러니까 이게 ESG가 이데올로기라고 뭐 지금 이렇게 쭉 비판적인 얘기를 나오지만은 명분인 거죠. 이거 얘기하기 전에도 우리는 제가 아이소 심사원 교육 자격증도 따고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환경, 안전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관 이 글을 쓰면서 한국보다도 이제 임금 수준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건 다른 약간 뉴스가 틀립니다만 2021년도인데 저는 올해쯤 일본을 넘었을까 했는데 OECD 자료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한 칸, 두 칸, 세 칸, 이탈리아가 일본 옆에 있고 이탈리아를 뛰어넘었네요. 근데 다 그 도토리 키재기 식인 것 같지만 그래도 넘었다 이게요. 뭐 1위는 그 아메리카고 그 다음에 도이치, 카나다, OECD 평균이 여기 있고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읽어보면은 뭐 있겠습니다만 일본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세는 게 빠르지 위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이 중간쯤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쯤 빠른 시일 내에 뭐 영국하고 맞먹든지 OECD 평균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일본인의 평균 임금은 한국보다 낮아진 것인가? 총리가 임금 인상을 요청하는 이런 어리석은 계책이 말이 마까리토르라는 게 그 우리말로 어떻게 마땅하게 번역할 게 없으니까 AI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거겠죠. 저널리스트 야마다 순씨라는 사람이 기고 문글을 게재했는데 이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정규 고용자의 노동 유동성을 높이고 자르고 싶을 때 잘라야 된다 이거죠. 연공소열 종신고용 시스템을 중지해야 된다. 일본인의 평균 임금은 그러면 더 오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 고용에 일을 시키겠다는 역행 정책을 들이켰다. 물을 마셨다. 이런 얘기겠죠. 평균 임금은 한국보다 아래로 미국인의 절반. 이제 선진국에서도 중진국도 아니다. 내부 유보를 월급에 환원하는 이는 이거 뭐 그런 얘기하는 정치가들이 있는데 이건 말씀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과세하고 국민한테 분배한다는 건 사회주의 정책이고 월급을 주면 감세한다는 황대한 이런 정책은 결국은 세금을 뭐 메꿔 이게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침체의 원인은 디펠런이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잘못이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의 원인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이게. 디플레이션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죠? 그러면은 한번 또 그 거시경제는 제가 또 잘 몰라가지고 일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진짜 이유. 여기 보면은 비정규라고 해도 동일임금 동일노동 실현이 되어 있으면 문제는 커지지 않았을 것인데 일본은 어떤 신분사회 같은 양사의 격차가 뚜렷이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래서 그 비정규직은 월급이 좀 낮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관제 춘투라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래 임금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지 그 정부가 올려주라고 해서 임금 올려주는 기업한테 세제 혜택 주겠다는 거는 그거는 참 경제를 모르는 얘기다. 기시다 총리는 자관 경제에 대해서 경자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스르프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돈을 벌어야 임금을 올려주지. 그러니까 직원들의 그 역할도 기업이 돈을 못 벌게 하고 인당 매출액이 줄어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은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무슨 월급은 허구한 날 올려달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1분기 거 분석을 몇 군데 안 해봤어도 급여들을 꽤 많이 올려준 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코스피 쪽인데 코스닥은 아닐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 기업들도 소득 양극화가 돼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5월 15일자 스르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